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2년 묶어서 창고에 던져놔. 낡은 군용 트럭의 엔진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육중한 바퀴가 날카로운 자갈들을 으깨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아래 아주 희미하게 고통을 억누르는 한 병사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병 한송이는 트럭 뒤편에 묶인 밧줄에 두 손이 결박된 채 울퉁불퉁한 자갈밭 훈련도로 위를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투복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고 등과 팔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녀가 지나온 길 위에 끔찍한 핏자국을 새겨놓았습니다. 트럭 짐칸 위에는 이 지옥도를 연출한 고건태 하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밧줄 끝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끌려오는 한송이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차가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한송이가 끌려오는 바로 옆 지점에 경멸을 담아 침을 뱉었습니다. 운전병, 속도 더 높여. 그는 운전병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다른 나약한 년들처럼 울면서 애원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란 말이다. 온몸에 살이 벗겨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송이는 이를 악물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며 짐칸 위에 있는 고건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한송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끌려가던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길가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그녀가 차고 있던 낡은 전자시계의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암호가 담긴 비상신호가 깨진 시계 파편 아래에서 조용히 발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건태는 한낱 신병의 오만한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방금 20년간 잃어버린 아들의 신호를 애타게 기다려온 한 어머니이자 수도방 위사령부의 철혈 여장군에게 피로 쓴 선전포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훈련병이었던 한송이가 사실은 정연주 중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그저 나약한 여자의 울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음과 자신의 살이 갈리는 소리가 뒤섞이는 지옥 속에서 한송이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이 신호가 무사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피 흘린 이 자갈밭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는 잔혹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철옹성의 지휘관, 정연주 중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결재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도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단 하나의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갓 입대한 신병의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파일에 붙어있는 앳된 증명사진 속에서 한 젊은 여군이 어색하지만 당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병 한송이, 그녀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방금 사진 속의 주인공인 한송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이병 한송이는 자대 배치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사령관님께 출발 신고합니다.
정연주 중장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복 너머로 느껴지는 딸의 가녀린 어깨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꼭 가야만 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수만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는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어머니가 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전방 수색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이야.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편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하지만 한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인 정연주를 쏙 빼닮아 한 번 결심한 것은 결코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진짜 군인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싶어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들꽃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 세상을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단 말입니다. 딸의 그 단호한 눈빛 속에서 정연주 중장은 20년 전 불타는 관사에서 손을 놓쳐버렸던 5살짜리 아들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장난감 로봇 조각 하나 외에는 아들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렇게 5살의 나이에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주 중장의 시간은 절반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완벽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남은 딸 한송이만큼은 자신처럼 위험하고 험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보란 듯이 자신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알겠다. 정연주는 긴 침묵 끝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전자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와 나를 이어주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진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되면 다른 생각 말고 이 시계의 용두를 3초간 길게 눌러라. 알겠니? 네, 어머니. 한송이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계가 장군의 무기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남을게요. 정연주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지옥으로 떠나는 딸에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한송이는 차가운 금속 시계가 어머니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가 곧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피의 족쇄가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수색대 막스 앞에 낡은 60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뽀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내린 한송이의 눈에 들어온 부대의 첫인상은 상처였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페인트 칠 훈련의 흔적으로 움푹 팬 연병장, 그리고 병사들의 얼굴에 무표정하게 새겨진 깊은 피로감까지. 모든 것이 마치 치열한 전투를 막 끝낸 상처 입은 야수처럼 보였습니다. 한송이가 행정반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자신의 소대가 쓸 내무반으로 들어서는 순간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낯선 전입자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여자라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불편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반 가장 안쪽 관물대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전형적인 특수부대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유독 서늘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하사 고건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소대를 지배하는 왕이자 모든 신병들의 악몽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송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화가 내무반 바닥을 똑딱 똑딱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송이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었습니다. 마치 도축할 가축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이름. 그가 짧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병 한송이입니다. 여자애인가? 그는 질문이 아닌 사실을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년 같은 계집애가 소꿉 놀이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하루 만에 울면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전화하게 될 거다. 아니, 전화할 시간도 없을지도 모르지. 그는 한송이의 턱을 손으로 툭 치며 경고했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마. 귀찮게 만들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 알았나? 그것이 그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송이는 고건태라는 인간이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상처 입고 뒤틀린 영혼을 가진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나고 병사들에게 잠시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편지 온 사람?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고된 군 생활에서 가족과 연인이 보내온 편지만큼 달콤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기쁜 얼굴로 뛰어나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뒤로 다가온 고건태가 그의 손에 들린 편지를 날치기 하듯 낚아챘습니다. 휙! 병사가 당황하여 일어서려 했지만 고건태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다시 앉혔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란 듯이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민준이에게. 밥은 잘 먹고 있니? 훈련은 힘들지 않고. 엄마는 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고건태는 마치 코미디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몇몇 고참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대부분의 신병들은 차마 웃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편지의 주인인 민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사님, 돌려주십시오. 민준이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고건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아직도 젖도 못된 애새끼였나? 총을 든 군인이 엄마 타령이라니. 정말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지를 찢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병사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을, 그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다른 병사가 애인에게서 받은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쿠키와 초콜릿을 바닥에 쏟아버리고는 군홧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바삭바삭 과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해둬. 여기서는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내 놈들이 사회에서 어떤 놈들이었든 누구의 아들이었든 여기서는 그냥 버러지 같은 훈련병일 뿐이야. 가족, 애인. 그런 나약하고 쓸데없는 감정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어. 이곳에서 믿을 건 내 옆의 전우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총뿐이다.
다시 한번 내 눈에 그따위 편지 조각이나 소포가 띄면 그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찬 대검을 꺼내 칼날을 번뜩이며 위협했습니다. 내무반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한송이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건태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깊은 증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하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가학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행복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것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건태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특히 눈빛이 살아있는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이들을 그는 병적으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레이더에 단 한 번도 굴복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는 한송이가 걸려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빛을 증오하는 어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어떤 어둠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고건태의 예측과 달리 한송이는 하루 만에 울며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훈련소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력은 웬만한 남자 병사들을 능가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할 때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타격 훈련에서는 언제나 만점을 기록했고 각계 전투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신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행군 중에 뒤처지는 동료가 있으면 말없이 다가가 그의 군장 일부를 자신의 어깨에 옮겨 메어주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 중 추위에 떠는 동료에게는 자신의 방한 장비를 벗어주었습니다. 고건태에게 편지를 빼앗기고 좌절에 빠져있던 민준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 자신의 건빵 주머니를 털어주며 나지막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는 전우잖아요.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몸에 밴 자연스러운 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고 무시하던 동료 병사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훈련소 생활 속에서 한송이의 존재가 한 줄기 빛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군인이 아니라 모두를 품는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소대원들은 점차 고건태의 폭력적인 통제보다 한송이의 조용한 리더십을 더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건태의 심기를 날카롭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든 병사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곤히 잠들어 있는 한송이의 얼굴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작은 계집애에게서 어디에서 저런 강인함이 나오는 것일까? 왜 자신처럼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그에게 한송이의 강인함은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만적인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동료들에게 베푸는 그 쓸데없는 친절까지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행복이라는 것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오는 점차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 유독 한송이에게만 더 가혹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모두가 쉴 때 그녀에게는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뛰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그녀의 식판을 엎어버리고 청소 시간에는 가장 더럽고 힘든 구역을 혼자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한송이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모든 부당함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병과 교관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을 짊어진 남자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여자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갈등은 마침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격 훈련의 마지막 날, 지옥주라 불리는 가장 혹독한 훈련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진흙탕 속을 굴렀습니다. 모두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참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병사의 말에 고건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전쟁 중에 힘들다고 총을 놓을 거냐? 전우가 다 죽어나가도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거냐고. 그는 병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퍽. 쓰러진 병사는 흙탕물 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송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고건태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무반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신병이 교관의 행동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고건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송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처음으로 이글거리는 분노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한송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 병사는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고건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는 한송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이 군대가 뭔지 알기나 해. 전쟁이 뭔지 알기나 하냐고. 전쟁터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벌어져. 동료의 시체를 방패 삼아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적의 아이를 향해 총을 쏴야 할 때도 있단 말이다. 내년처럼 곱게 자라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잔혹한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은 바로 전우를 향한 마음입니다. 동료를 버리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고건태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순간 그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집애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굴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의 저 오만한 신념, 그녀가 믿고 있는 저 행복이라는 환상 자체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깨부숴야만 한다. 그녀가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송이의 귓가에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좋다.
내가 말하는 그 잘난 전우회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시험해주지. 기대해라.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증오와 뒤틀린 열등감이 뒤섞여 한 송이의 영혼을 파괴할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함정의 마지막 무대는 날카로운 자갈들이 깔린 피의 도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 골든 쉴드 지휘 통제실. 이곳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의 본부였습니다. 거대한 워 스크린에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방공망, 병력 배치 현황, 그리고 교통 상황까지 도시의 모든 혈류가 실시간 데이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정예 참모 장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아주 작은 위협의 징후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정연주 중장은 육군 참모총장이 주재하는 화상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오고 가는 딱딱한 보고와 토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 지휘 통제실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연주 중장의 지휘관석 개인 콘솔에서만 아주 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딸과의 약속이자 20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비상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상회의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자신의 스크린에 떠오른 붉게 깜빡이는 작은 점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고. 코드명 엔젤. 신호감지. 발신 강원도 XX 수색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추가 정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또 다른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신호와 함께 전송된 짧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헤드셋을 끼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보다 차가운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속도 더 높여. 저 계집애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란 말이다. 헤드셋 너머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트럭의 엔진 소리와 자갈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고통을 억누르는 딸 한 송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 아니 그 어떤 최악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헤드셋을 벗어던지는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거칠어서 지휘 통제실의 모든 참모들이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 속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장군, 무슨 일인가? 하지만 정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적을 섬멸하려는 파괴의 의지만 남은 전쟁의 여신 발키리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을 향해 지옥의 문을 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지금 즉시 발키리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발키리 프로토콜. 부관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수도방위 사령부의 극비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적 특수부대가 침투하거나 대통령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령관의 직권으로 군의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최정예 특공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와도 같은 권한.
그런데 지금 그 무시무시한 칼을 일개 전방부대를 향해 겨누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4. 사령관님, 목표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아니다. 정연주는 스크린에 떠있는 붉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강원도 XX 수색대. 임무는 인질 구출이다. 그녀는 통제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화이트 타이거에 즉시 출동 명령 하달. 현재 비행 훈련 중인 수리온 공격 헬기 2대, 지금 즉시 항로 변경하여 목표 지점으로 향하라. 2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여 인지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무력화시켜라. 707 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대테러 부대였습니다. 국가급 대테러 작전에만 투입되는 군이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창을 아군 부대를 향해 사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다음 명령은 모든 이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지를 제외한 그 누구든 아군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자는 현장에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 반복한다. 전원 사살 허가. 이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진다. 사살 허가. 그것은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결코 내려져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이제 단순한 혼란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를 품은 여장군의 살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이 하달되는 순간 대한민국군의 가장 강력한 전쟁 기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707 특임단 대원들이 헬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기수를 돌려 강원도 상공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정연주 중장은 지휘관석에 선 채 스크린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자갈밭에 끌려가고 있을 딸 한송이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려라, 한송이야. 엄마가 간다. 어떤 놈이든 내 딸의 몸에 손을 댄 놈들은 내가 그놈들의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갈아 마셔버릴 테니.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분노한 어미 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 늑대의 분노가 이제 곧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XX 수색대 차량 기동장, 고건태의 광기 어린 축제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칸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한송이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 오만하던 계집애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소대원들은 차마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트럭의 괴음과 한송이의 몸이 자갈에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리고 고건태의 광적인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지옥이었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이명처럼 시작된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불과 몇 초 만에 땅과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음 따위는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강철 독수리가 하늘을 찢으며 강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고건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칠흑 같은 색상의 공격 헬리콥터 2대가 마치 지옥에서 솟아난 사신처럼 자신들을 향해 수직으로 강하하고 있는 모습을. 수리온,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신의 기동 공격 헬기였습니다. 헬기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쾅!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고건태는 트럭 위에서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헬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훈련인가? 하지만 자신의 부대에 그것도 자신의 허락도 없이 공격 헬기가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헬기 한 대가 트럭의 바로 앞까지 저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종석의 강화 유리 너머로 검은 헬멧과 산소 마스크를 쓴 조종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기 동체 양쪽에 장착된 미사일 포드와 기관포가 기계적인 소름을 내며 정확히 트럭의 운전석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헬기 외부 스피커를 통해 감정 없는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 시간부로 해당 차량의 운행을 통제한다. 즉시 엔진을 끄고 운전병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차에서 내려라. 5초 준다. 5, 4. 트럭 운전병은 공포에 질려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검은 포구를 보며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사님. 어떻게 합니까? 닥쳐. 이건 적의 기만 전술이야. 겁먹지 마. 고건태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 2. 운전병은 마침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끼익. 주인을 잃은 트럭은 비틀거리다가 멈춰 섰습니다. 다른 한 대의 헬기는 부대 연병장 상공에 정지한 채 연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굵은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발이 닿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트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맹수들의 그것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들은 고건태와 소대원들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차가운 K1 기관단총의 총구가 그들의 관자놀이를 겨누었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소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건태 역시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차가운 총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정체불명의 군대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임단 팀장이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한송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내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무병. 이쪽이다. 환자 상태 위급.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연병장에 착륙한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각이 잡힌 장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는 3개의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 정연주 중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무의 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특임대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한 남자 고건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사형수의 마지막 길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건태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중년의 여군. 어깨에는 별 3개. 사령관.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저 여자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일개 이병년 하나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그것도 최정의 특임단까지 이끌고 나타난 거지. 정년주는 고건태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가에 있는 하찮은 돌멩이를 혹은 방금 밟아 죽인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건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내 부하를 군법에 따라 훈련시켰을 뿐이다.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날 이렇게 대할 수 없어. 그의 발악에 정년주의 입술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과도 같았습니다. 훈련? 그녀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놈이 한 짓이 훈련이라고.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 놈 어미도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 놈 어미도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정년주의 나지막한 질문은 고건태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미. 그가 평생 증오하고 저주해온 그 단어. 그는 마치 발작을 일으킨 짐승처럼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그따위 더러운 이름을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마. 나는 고아다. 나를 낳아준 년은 나를 불에 버리고 도망친 창녀 같은 년이야. 나에게 가족 따위는 없어. 내 년들이 말하는 그 역겨운 행복 따위는 내가 전부 다 찢어발겨줄 테다. 그의 처절한 외침이 헬기 로터의 괴음을 뚫고 허공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년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불 속. 그녀의 뇌리에 20년 전에 끔찍했던 화재 현장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의무병들의 응급 처치를 받고 있는 딸 한송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딸의 모습.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휘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특임단 팀장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체포해서 헬기에 태워 수도방위 사령부 특별 감옥으로 이송한다. 충성. 특임대원 2명이 추가로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저항하는 고건태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손 놔. 놓으라고. 이 개새끼들아. 고건태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자신을 붙잡고 있던 대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미친 소처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저 여자 정년주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모두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특임대원들이 그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몇 명의 몸이 뒤엉키는 아수라장의 순간 격렬한 몸싸움 와중에 고건태의 낡은 전투복 소매가 그의 팔뚝부터 어깨까지 길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옷 아래로
그의 맨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인 팔뚝. 그리고 그 팔뚝의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흉터 하나. 그것은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흉터는 주변의 피부보다 하얗게 솟아올라 있었고 그 모양은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연주의 세상에는 오직 저 흉터 하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아, 안 돼. 그녀의 뇌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흉터. 20년 전 화염 속으로 사라졌던 5살짜리 아들의 팔뚝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다. 그녀가 아들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특임대원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비켜, 비켜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한 여자의 공허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압되어 땅에 얼굴을 박고 있는 고건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팔뚝에 있는 그 흉터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마 그 흉터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 어떻게 된 거지? 그녀의 질문에 고건태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불에 댄 흉터다. 왜? 아주 영광스러운 흉터지. 나를 버리고 도망친 내 애미라는 년이 내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니까. 그의 대답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정연주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불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 내가 20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었던 내 아들 진우가. 내 아들 진우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수만 개의 유리 조각으로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철혈의 여장군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 기이하고 비극적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전쟁의 여신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련의 여인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건태는 자신 앞에서 오열하는 여장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는 거지?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센 바람만이 이 비극적인 재회의 현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엇갈린 운명의 두 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특별 감옥,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빛과 소리, 그리고 희망이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고건태는 그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악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광기는 모두 소진되고 이제 텅 빈 껍데기 같은 무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던 한 송이 이병의 모습, 하늘에서 내려온 공격 헬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여장군의 이해할 수 없는 눈물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사령관 집무실. 정연주 중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와 딸이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참의장이자 안보사령관이었던 그녀의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고건태라는 인물의 과거를 샅샅이 추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몰래 채취한 그의 DNA 샘플을 국군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그녀에게 2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보고서가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건태의 삶은 그가 내뱉었던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재의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이름 없는 고아로 처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팔에 있던 초승달 흉터는 끔찍한 화상 자국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낙인 속에서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과 어른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증오하는 법을 그리고 행복을 파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군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듯 훈련에 매달렸고 악랄하고 잔인한 교관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온기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국가수에서 온 DNA 검사 결과 보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 정연주와 대상자 고건태는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됨. 확인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이 차가운 활자로 그녀의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보고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전장에서 조국을 지키는 동안 자신의 아들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괴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동안 아들은 사랑을 증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장군으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 철컥. 특별 감옥의 신문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정연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군 정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건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문할 또 다른 장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일 거면 빨리 죽여.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해군 수병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통통한 팔뚝에는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고건태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식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건가? 이런 싸구려 연극은 집어치워. 정연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그녀의 입에서 20년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순간 고건태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연주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보고 아들이라고. 당신이 내 엄마라고. 그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신문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닌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담고 있는 처절한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웃기지 마. 내 엄마는 20년 전에 나를 불 속에 버리고 도망쳤어. 내 엄마는 내가 불에 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그런 쌍년이라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라니. 역겨우니. 그만둬.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원망과 증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정연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우야. 정연주는 울부짖으며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불길이 너무 거셌어. 나는 내 동생 한송이를 안고 있었고 내가 잠깐 장난감을 가지러 방에 들어간 사이에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어. 나는 너에게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 소방관들이 나를 막았어.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녀의 이야기는 지난 20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매일 밤 불 속에서 나를 원망하는 내 모습을 꿈에서 봤어.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었겠니? 내 아들.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도 고건태의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증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두꺼웠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내가 고아원에서 맞고 자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질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고. 몰랐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으니까. 두 사람의 절규가 신문실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엇갈린 진실과 오해. 비극은 이미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정연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자신이 기억하던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건태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틈으로 엄마라는 낯선 단어가 아주 희미한 온기를 가지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워서 그는 차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도 멈추지도 않은 채 두 모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재회는 용서나 화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고통과 더 어려운 선택의 시작을 알리는 잔인한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고건태, 아니 한진우라는 이름의 군인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한송이에게 가했던 잔인한 고문과 폭행은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수도방위 사령관의 딸을 공격한 그에게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년주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안에서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의무와 아들을 지켜야만 하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사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아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들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아들의 죄를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아들이 왜 그런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겪어야 했던 20년의 지옥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군 최고의 심리치료사들을 동원해 아들의 뒤틀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건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증오했고 정년주의 모든 노력을 가식적인 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편에 서서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론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학대 기록, 사회의 냉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가 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그의 내면에 있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재판정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한 어머니의 존재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한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 재판장은 고건태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판부는 그가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와 그가 이제야 가족을 찾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고건태, 아니 한진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 의사봉이 울리는 순간 정년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눈물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건태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그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년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마. 그것은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진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년주는 아들이 겪어야 할 15년의 세월을 밖에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이겨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군 교도소 면회실. 차가운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두 남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어엿한 하사가 되어 더 당당해진 모습의 한송이였고
다른 한 명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과거의 그늘과 광기가 사라지고 한결 차분해진 눈빛을 가진 한진우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꾸준히 이곳에서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만 지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아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송이였습니다. 어제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오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다음 달에는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는 특별 면회 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한진우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질투가 아닌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 정말 미안하다 한송이야.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한송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의 등과 팔다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녀는 아크릴 판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이 있을 자리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잃어버렸던 엄마의 슬픔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한진우가 평생을 증오하고 부정해왔던 그 단어가 동생의 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참회와 아주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 막 아주 느리고 아주 더디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